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해상손해 살펴봅시다. 그래서 전손, 분손. 그 전손에는 현실 전손 있고 추정 전손 있고, 그리고 분손에는 단독 훼손하고 공동 훼손이 있다. 그 나눠지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손부터 좀 살펴보면 현실 전손은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전손이에요. 이게 진짜 전손. 그래서 어떤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완전히 멸실했거나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뭐 불에 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내 물건이 아닌 내 물건의 가치,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어떤 법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뭐 납포당하거나 포획당하거나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어떤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런 상태가 해당이 될 거고, 선박의 경우에는 지금은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미싱 십 이렇게 해가지고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현실 전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자, 그다음에 추정 전선이 있는데 이 추정 전선은 현실 전선하고 다르게 원래는 분손입니다. 원래는 분손이고, 근데 말 그대로 이게 현실 전손에 버금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 전손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손 중에 99% 남은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1% 남은 사람은 1% 남은 거나 완전히 잃은 거나 도대체 무슨 큰 차이가 있길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굳이 따져봤을 때 거의 전부를 상실한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인수가 가능해. 그러면 파손이 부분적인으로든 어떻게든 있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는데, 수리를 했을 때 그 수리 비용이 수리를 다 완료했을 때 그 남아있는 물품의 가치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100을 얻기 위해서, 100의 가치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뭐 200의 수리비를 들어야 된다는 뭐 그런 경제성을 상실한 경우에 잔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분손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현실 전선처럼 처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분손 중에서도 추정 전손을 추정할 만한, 지금 여기서 예시 들고 있는 강의 자료에서 예시 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추정 전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 전선을 적용하느냐? 그 추정 전선을 추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위부입니다. 위부, 어벤던먼트. 위부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추정 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위부한다고 다 추정 전선 됩니까? 그건 또 아니고요. 위부라는 행위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포기함과 동시에 추정 전선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 전선이 그제서야 성립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 전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사고가 있고, 여기서 분손으로 처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위부라는 행위를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하게 되면, 보험자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추정 전선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상황이지만 분손이 될 수도 있고 추정 전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추정 전선을 만드는 건 위부다. 자, 그러면 위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손이 됐죠. 추정을 했든 어쨌든 전손이 됐어요. 그래서 전손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물품의 가치가 100이라면 100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보험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하에 어쨌든 그렇게 보험금이 지급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지금 추정 전선 상황이 현실 전선처럼 완전히 가치가 상실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00이
이렇게 0으로 수렴한 상태가 아니죠. 뭐예요? 지금 한 1. 뭐 얼마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손 보험금을 받아요. 전손 보험금은 100이죠. 그럼 101이 되죠. 사고 나기 전보다 늘었네요. 뭐가? 경제적 이해가, 경제적 가치가 늘었네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부를 하게 되면 위부와 함께 어떤 것이 발동되게 되냐면 대위권이 발동되게 됩니다. 대위라는 거는 추정 전손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위. 대위가 발동하게 되는데 대위에 대한 설명은 25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25번 슬라이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뭐 운송 계약을 하고 이제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제 하주일 것이고 이 하주가 곧 피보험자로서 보험자랑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운송을 하고 있는데 국제 운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해상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상 사고가 운송인의 어떤 가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뭐 뭘 잘못했겠죠. 고의적으로든 뭐 어떻게든 도의적으로든 사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됐고, 그러면 운송인이 결국 하주한테 물어줘야 되는, 배상해줘야 되는,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주는 곧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이 해상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주이자, 이 사람은 하주이자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도 돈을 받고, 뭐를? 보험금을. 그리고 운송인으로부터 책임 있는, 책임 사유가 있는 운송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그러면 200이 돼버립니다. 물건의 가치는 100인데 100인 물건을 보험을 들었더니 그리고 사고가 났더니 내수 중의 돈은 200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 특히 어떤 보험, 손해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실손 보상의 원칙이니 손해보상의 원칙이니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해상보험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중에 대전제, 대원칙 중에 무엇이 있냐면 강의 자료 25번 슬라이드 위쪽에 있죠. 보험자 아래쪽에 있는 박스에 설명하고 있는 손해보상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보험을 든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에는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100을 갖고 있다가 100이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든 뭐 어쨌든 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입니다. 내가 100인 물건을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되면 그건 보험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합니다. 갬블이에요. 뻥튀기 한 거잖아. 100 투자해가지고 당첨, 사고 당첨, 그럼 400, 500. 사고 당첨 안 되면 물건이 안전하게 도착하면 그냥 100이죠. 이런 식은 보험이 아니에요. 이건 갬블이에요. 이건 도박이에요. 보험이랑 도박은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의 뻥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은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뭘 재산 증식하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펀드를 찾아야 되는 거지. 보험을 들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고 펀드를 하는 거지. 내 재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보험은 재산 증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위험 관리인 거예요. 위험 관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해 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100인 물건을 보험에 들었고 운송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적용이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주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운송인이 사고가 났고 운송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금 전액,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전손 보험금 지급에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합니다. 그게 대위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서브로게이션.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 여기서 누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한다. 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뭘 가져간다? 대신해서 그럼 결국엔 뭐 하는데?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포함 물품에 대한 모든 잔존가치들을 보험자가 대신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100을 줬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100인 물건이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100을 줬잖아요. 이 행위가 곧 뭐냐? 그 물건을 사간 거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물건을 사갔잖아, 보험자가. 나한테 돈 주고 사갔잖아. 부서진 물건이지만. 근데 그 보험자가 나한테 돈 주고 사간 물건에 대해서 내가 뒤늦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죠. 내 거 아니잖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뭘 가져가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운송인이 하주한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정말 잘못했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가져가서 이 둘이 싸워요. 이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 가는 거예요. 1심, 2심, 3심 해가지고 운송인이 져요.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 손해배상금이 1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1로 갑니다. 왜?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주고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는 대위권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주는 이미 이 100짜리 물건 박살나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100 받아서 끝. 얘는 이미 행복해.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일지 새드 엔딩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이야. 관련 없어요.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얘네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자, 만약에 보험자가 이겼으면 그런 거고 운송인이 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인이 소송해가지고 이겼어. 안 물어주겠죠. 얘가 이겼으니까. 그럼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다시 내놓으라 할까요? 안 하겠죠. 왜? 보험계약에 따라서 사고 나서 보험금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3자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고 뭐도 있냐면 잔존물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잔존물은 사실 분손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분손이란 건 부분적 손해이기 때문에 뭐 부분적 손해의 잔존물이란 게 안 손해 입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서 그거는 이제 분손에선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뭐 $1,000짜리 물건인데 철로 된 거라고 칩시다. 철로 만든 기계라고 쳐요. 그 철로 만든 기계가 $1,000짜리 물건인데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고가 나서 박살났어. 의미가 없어졌어. 그냥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야. 원래 기계로서의 그 원래 목적, 사용 목적 전혀 행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험회사가 $1,000를 줘요. 보험금을 지급했죠. 근데 가만 보면 그게 기계로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철 덩어리지만 고철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죠. 누구한테? 고철상한테. 그렇죠. 그럼 그 고철상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 보험자가 가집니다. 왜? 보험금 줬잖아. 경제적 이해관계만큼 보험금 줬잖아. 잔존물에 대한 가치도 보험회사한테 기속이 됩니다. 그게 대위입니다. 대위.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추정전선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게 101이 되면 안 돼. 이게 지금 갬블하는 거 아니잖아. 보험이잖아. 사고가 났으면 다시 100으로 만들어주면 돼. 잃어버린 가치를. 그래서 추정전선으로 만들어서 보험자가 100이 지급됐어요. 근데
뭐 현실 전선의 경우에는 원래 0이니까 제가 뭐 그냥 고철 덩어리 예를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얘기를 들었지만 현실 전선의 경우에 0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추정 전선은 1점 얼마, 2점 얼마가 남아 있는데도 전선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 1하고 2를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실손 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1, 남은 2 그거 보험의 사익이 기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부란 말 자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추정 전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나의 그 잔존물에 대한 가치를 버리는 걸 뜻하는 거고, 대위라는 거는 이게 현실 전선이든 추정 전선이든 분손이든 공동훼손이든 비용선이든 상관없이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손이 있습니다. 분손은 전손하고 다르게 전손은 이게 뭐 손해가 어느 정도이냐, 전체냐, 실제냐, 현실적인 것이냐, 뭐 이런 걸로 나뉘었다면, 분손은 이게 내가 독박 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두드려 맞은 거냐, 그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어요. 부분적으로 깨졌어요. 근데 이 부분적으로 깨진 게 내 독박이야. 나만 이래. 그럼 뭐? 단독훼손입니다. 단독훼손. 자, 공동훼손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우? 공동 운명을 같이 한 선박에 같이 타고 있었던 다른 하주하고 함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있죠. 공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선박과 화물,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탔다는 게 왜 운명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박의 선주와 그리고 화물도 한 사람 하주일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하주의 여러 화물이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운명 공동체, 선주와 여러 명의 하주로 구성되어 있는 재산상의 운명 공동체가 외부적으로 공동의 위험이 처했어요. 그래서 공동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게 공동훼손이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데, 선적되어 있는데 뭐 악천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배의 어떤 화물의 일부를 버립니다. 뭐 그런 경우. 자, 아니면 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배에 불을 꺼야 돼. 근데 배에 불 끌 때 물 쓸 수 없죠. 왜냐면 주변이 바다니까 여기 물 뿌리면 그렇죠. 배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학 용제 이런 걸 써요. 배에 불 끄려고 막 화학 용제 뿌립니다. 그러면 그 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주변 화물이 다 오염돼 버려요. 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아니면 뭐 어떤 경우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심한 경우에 야 이거 맞불 넣자 해가지고 뭐 화물을 일부러 파손시키거나 불을 끄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뭐 어떤 정말 악천후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해를 그냥 지속해서는 안 되고 어느 피난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숨자. 그래서 숨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숨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항로를 가다 보니까 뭐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운송에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피난항으로 들어가는데 풍랑을 좀 견디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뭐 스크루나 엔진이나 배의 동력 기관에 파손이 나가지고 뭐 수리비가 나온다든지, 여러 바다는 정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결국엔 뭐냐면 나 혼자 내가 화물을 보험에 들었던 그 보험 목적물의 단독의 손해가 아니라 나만의 손해가 아닌 여러 사람,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었던 여러 화물과 선주가 모두 다 얽혀 있는 공동의 위험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배에 불을 끄기 위해서 뭐 화물이 오염되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배의 무게를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 화물을 바다에 일부러 버리거나, 아니면 그 선박의 어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뭐 선박의 장치나 뭐 구조물을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제가 피난항 얘기했었는데 피난항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기간이 딜레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훼손으로 인해서 공동 훼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물품이 희생되면 하물이 희생되면 선박의 부분품이 희생되면 그리고 선박의 부장품이 희생되면 그런 것들은 다 뭐다? 공동 훼손 희생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내가 단독으로 독박 쓰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공동 훼손 비용 손해라고 합니다. 자, 어찌 됐든 희생이 발생했든 비용이 발생했든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비용 지출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안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희생과 비용을 바탕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이익을 본 사람들 생존 이익을 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희생과 비용을 치른 사람에게 분담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혼자 독박으로 내가 쏜다 해가지고 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먼저 돈 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드깡이라고 해야 될까요? 뿜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는 경우 있잖아. 그렇죠? 그럼 뭐 해요? 뭐 요새 좋은 거 많잖아.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걸로 쏴주잖아. 요새 계산도 될걸?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나이 때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약간 이런 거지. 뭐 내가 한번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라.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10원 단위로 딱 너 얼마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너 얼마 계산해가지고 너 얼마씩 내라 해주는 거 그거를 뭐라 한다?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훼손을 보험에서 부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뭐 제가 여기 뭐 운송인의 사건 사고 해가지고 이거 대위권 행사에서 소송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민사소송 이거 형사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 이거 뭐 진짜 오래 갑니다. 뭐 1년씩 걸려요. 1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 공동훼손 상황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훼손 희생을 한다거나 공동훼손 비용을 치르게 되면 그 비용, 그 희생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분담금이 나오잖아요. 분담금을 누가 가져간다?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왜? 대위권. 나는 희생하거나 나는 비용 치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중에 엠빵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나중에 분담금 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 경우에는 그 분담금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죠. 공동훼손을 보험에서 부보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희생한 사람이거나 내가 비용을 치른 사람이면 그 희생과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해주고 다른 사람이 분담금 주기 전에 내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분담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 공동훼손을 부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손해 있습니다. 비용손해는 앞에서 우리 비용손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공동훼손과 관련된 공동훼손 비용손해 있었잖아. 거기도 비용손해예요. 창고료, 뭐 보관료, 수리비 뭐 이런 것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정돼 있지 않았던 원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해상 사고가 없었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그 돈의 지출이란 게 한 번 있었죠. 공동훼손의 비용손해. 그러면 여기 있는 비용손해는 뭐겠어요? 말은 없지만 그런 표현은 앞에 안 달려 있지만 단독 비용손해입니다. 단독 비용손해. 그러니까 공동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자, 첫 번째 구조비가 있어. 구조비. SOS를 쳤어요. 선의로 와가지고 뭐 도와줬어요. 그러면 진짜 뭐 구해주기 전하고 구해주고 난 후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 사람이 도의란 게 있지. 인간적으로는 도의가 있지. 그래서 뭐 하다 못해 뭐 억만금은 안 안겨주더라도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뭐 어떤 치른 비용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그런 겁니다. 구조비. 근데 이 구조비에는 뭐가 빠지냐면 계약이나
혹은 법에 의해서 나를 구조할 의무가 있거나 구조할 책무가 있었던 사람이 나 구해주는 경우는 해당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선의에 의해서 도와준 사람. 그죠? 예,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보면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방지 비용. 우리 앞에서 피보험자의 의무 중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 열심히 끄란 거였죠. 그래서 불 열심히 껐어요. 근데 불 끄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치렀어. 그래서 보험회사가 불 끄느라고 수고했다고, 손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돈을 썼다고, 그거 보상해 줍니다. 그게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에요. 근데 이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비용 손해나 다른 물적 손해는 절대로 보험회사가 보험 금액 이상으로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얘만, 손해방지 경감 비용만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해 줍니다. 보험을 100불을 들었는데 불 끈다고 200불 썼어요. 그럼 200불 줍니다. 그거예요. 그거고. 자, 그다음에 특별비용이 있는데, 특별비용이 정말 특별해서 특별비용이 아니고요. 얘는 진짜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구조비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동훼손 비용에도 해당되지 않고, 주로 뭐 어떤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창고료, 보관료, 뭐 그런 거, 개반비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특별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조사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간략하게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게 실제로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규명에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비용 손해겠죠. 뭐 자동차 사고 내봐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기 뭐 락카도 뿌려야 되고 블랙박스도 확인해야 되고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게 해상사고, 해상 규모에서 발생한다고 해봐요. 그렇죠? 누가 잘못을 따져봐야 될지 복잡해지죠. 그런 거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이 손해조사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책임 손해 있습니다. 배상책임 손해. 요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대차, 대물, 대인이죠. 주로 선박보험과 관련되어 있겠죠. 화물보험이 이거랑 관련되어 있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화물이 무슨 뭐 주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물이 다른 화물을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박은 최근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뭐예요? 이게 뭐 정말 실수나 착오에 의해서 같은 항로를 가더라도 뭐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스케줄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시점에 그 어떤 항로의 컨디션에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어요. 배와 배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와 배가 충돌하면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배라는 게 엄청 무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속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선박이나 화물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도 보험을 통해서 부보를 하고 손해배상을 대신 보험금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상책임 손해. 자, 이렇게 해상 손해의 유형을 다 살펴봤어요.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책임 손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해상보험 증권입니다. 해상보험 증권. 증권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죠. 증권 하면 많이 듣는 부분이 어디예요? 주식이죠. 주식. 증시. 코스닥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코스피 얘기하잖아. 나스닥 얘기하잖아. 증권.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를 실제로 증권을 소유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종이 쪼가리가 있어요. 증권도. 증권도. 그런 증권이에요. 이게 결국 뭐겠어요? 보험 증권이라 하는 거예요. 보험 서류를 뜻하죠. 보험 서류. 이 어떻게 보면 운송 서류가 뭐 선화증권이거나 에어웨이 빌이거나 뭐 그런 서류를 뜻하는 거라면, 이 보험 증권이란 건 결국 보험자와 피보험자 혹은 보험 계약자 사이에 보험 계약 체결의 어떤 증거로서 작동을 하는 것이 보험 증권이고, 말 그대로 종이 서류예요. 종이 서류. 종이 서류인데,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오래된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로이즈 보험자 협회가 제정한 로이즈 SC 팔릿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로이즈 보험자들이 로이즈
템즈 강변에서 로이즈 커피숍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2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현근대적인 최초의 보험 증권이 표준 증권으로서 사용된 게 굉장히 오래 기간인데 1779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이즈 SG 팔릿이라고 하는데 SG는 S가 10이고요. G가 9습니다. 그러니까 선박보험, 화물보험 다 포함하는 그런 오래된 표준 증권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회사용 합동보험증권이라고 있는데 요건 내용은 똑같고요. 위에 로이즈 SG 팔리시가 이제 로이즈 보험자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회사용은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뭐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1981년에 제정해가지고 83년도부터 쓰고 있는 신해상보험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구란 말을 잘 안 붙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조선과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을 고조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분을 위해서 구증권, 신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83년도부터 쓰는 뉴 로이드 팔리시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신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증권이 있고 신증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 쪽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MIA 개정 얘기하면서 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잘 안 바꿔요. 그래서 무슨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냐면 요 구증권하고 신증권이 2019년인 지금도 같이 겸용해서 쓰입니다. 지금도 신증권이 쓰이고요. 지금도 구증권이 쓰여요. 그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언더라이터나 보험회사의 계약에 따라서 선택될 문제입니다. 뭘 더 우선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영국 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해상보험 증권 마린 팔리시에 대해서 좀 내용과 분류를 좀 살펴봅시다. 구분을 해보자고요. 자, 보험 증권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보험자의 담보기간, 보험 기간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항해보험증권이 될 수도 있고 기간보험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용선 공부할 때 항해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처럼 뭐예요? 보험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장소부터 어느 장소까지 이렇게 정하면 그게 항해보험증권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보험 기간을 정할 때 달력으로 정하면, 기간으로 정하면 그거는 타임 팔리시, 기간 보험 증권이 됩니다. 요걸 두 개 섞으면 혼합 보험 증권이 됩니다. 잘 보기 힘들지만, 드물지만, 저도 본 경우는 없지만, 실제로 본 경우는 없지만, 그래서 뭐 예시로 여기 나와 있죠. 뭐 런던으로부터 부산까지. 이거는 이제 장소 개념이니까 항해 보험 증권이고, 근데 요걸 언제까지 끝내라? 6개월 동안 해라. 이런 식으로 기간 보험 증권이 쓰이는데, 요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해상보험이란 게 화물을 보험을 드는 적하보험이 있고 선박보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화물보험은 보통은 항해보험증권인 경우가 많고요. 선박보험은 전부 기간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다 기간으로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액과 관련해서 기평가 보험증권과 미평가 보험증권으로 나뉩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자, 기평가 밸류드입니다. 미평가 언밸류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평가를 했다와 평가를 안 했다예요. 우리 왜 기혼, 미혼 이렇게 하잖아. 결혼을 했다 기혼, 결혼을 안 했다 미혼이죠. 그럼 지금 이거 기평가는 뭐예요? 평가를 이미 했다는 거죠. 미평가는 평가를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자, 설명을 봅시다. 기평가 보험증권 두 번째 줄에, 기평가 보험증권은 보험 목적물의 협정 보험 가액을 기재한 보험증권이다. 미평가 보험증권은
보험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보험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앞에서 명시된 방법으로 보험 가액이 추후 확정되도록 하는 보험증권이다. 자, 기평가 보험증권 이거예요. 자, 설명을 하는데 보험 목적물의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 목적물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뭐예요? 물품이나 선박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한다? 이 협정보험 가액할 때 이 협정이 무슨 협정, 국가 간의 협정 그게 아니고 누가 어그리드 했다는 거예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인 뭐 물품의 어떤 가치 혹은 선박의 가치에 대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1,000면 $1,000, $2,000면 $2,000 정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그래서 이미 보험 가액을 정했다라는 뜻에서 기평가 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평가 보험증권이죠. 자, 보험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 보험 금액이란 말 앞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그 어떤 물품이나 선박의 가치, 경제적 이해관계, 피보험 이익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건 들었는데 보험 금액은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내가 $10,000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 $10,000를 보험에 다 들어버리면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10,000 중에 한 8,000불만 혹은 뭐 5,000불만 이렇게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렇게 보험 계약 체결했을 때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은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랑 보험 체결한 금액의 가치의 한도. 그게 보험 금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정하는데 자,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험 가액이 추후 확정되도록 하는 보험증권. 이거는 결국에는 보험 가액이 계약 체결할 때도 안 정해졌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도 안 정해졌고 체결 후에도 안 정해졌고 그러고 있다가 뭐 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 가액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금액은 있는데 보험회사랑 체결한 계약 금액은 있는데 보험 가액이 안 정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피보험이익이 안 정해져가지고 피보험이익이 안 정해진 건 아니지. 피보험이익은 정해졌지. 피보험이익은 확정적인데 그 피보험이익이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환산이 안 돼서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실무에서 그런 상황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기평가 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쉽게 말해서 물건, 적하보험. 자, 물건을 보험에 든다고 칩시다. 물건은 보통 판매 가격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뭐 하면 돼요? 원가 계산해보면 나오죠. 원가 회계 해보면 쭉 나오잖아. 원가 계산해보면 이 물건의 가치 알 수 있죠. 왜 몰라? 알 수 있지. 그래서 보험 들면 돼요. 자, 미평가 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선박을 보험 든다고 칩시다. 선박의 가격이 3,000억짜리예요. 보험 들어요. 3,000억짜리 보험 들었어요. 혹은 아니면 이런 경우라고 칩시다. 보험을 드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매우 비싼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한 10,000불쯤인데 그 10,000불에 뭐 10단위, 100단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서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 자, 3,000억짜리 배와 그 비싼 물건의 가치를 사고가 났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3,000억짜리 배잖아. 그래서 3,000억에서 가치가 좀 줄었을 거 아니에요. 10,000불짜리 물건이잖아. 그러면 그 10,000불짜리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뭘 하면 되냐면 전체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기보다
실제로 사고가 난 부분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야. 훨씬 빠를 거 아니야. 내가 10,000불짜리 물건을 5,000불의 보험 금액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10,000불쯤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몰라. 사고 났다 해서 그 10,000불을 진짜 계산할 거야? 얼마인지? 뭐 하면 돼? 사고 난 부분, 요만큼 사고 났는데 요만큼 잃은 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를 3,000원짜리 배를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개념 중에 뭐가 있어요? 감가상각이 있죠. 고잉 컨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잖아. 내년 올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과거에도 작성했고 미래에도 작성할 건 왜 그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면 뭘 해요? 감가상각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감가상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그 감가상각 공부해 보면 혹시 매일매일 하는 감가상각 있어요? 있었어요? 거기? 뭐예요? 회계 연도별로 하잖아. 1년 단위로 떨잖아. 1년 단위로 장부가를 떨잖아요. 3,000억짜리 배가 있어요. 30년을 타요. 그러면 그 3,000억짜리 배를 감가상각을 언제 하겠어요? 결산할 때마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고 났어. 중간에 사고 났어. 그러면 연말하고 따져봤을 때 배의 가치가 줄었을 거 아니야. 그 배 가치를 따질 거야? 배가 한 3,000억짜리를 샀는데 여기 한 3년을 탔고 실제로 보험은 뭐 한 2,000억을 들었어. 그럼 보험 금액 2,000이 있고 3,000억짜리 배를 3년 탔다는 보험 가액 추정치만 있을 뿐이잖아. 그래서 그럼 그 사고 난 시점에서 감가상각 해볼 거야? 배에 대해서? 아니죠. 뭐만 하면 돼요. 2,000억으로 보험 금액을 정해놨으니까 실제로 배가 사고 난 부분, 요 박살나가 충돌해가지고 요 박살난 부분이 얼마 손실 났는지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3,000억짜리 배인데 요게 3년 탔어요.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됐어. 사고 났어. 꽝 했어. 손실 났어요. 그 손실 난 부분이 잃어버린 가치를 사후에 계산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잃은 부분이 얼마야? 뭐 한 500억이야. 근데 500억인데 요 보험 계약 처음 들 때 보험 금액은 2,000억으로 정했거든. 그럼 뭐예요? 뭐 하면 돼요? 보험회사는 보험 금액을 안 넘는 한도 안에서 사고 난 부분만큼만 보험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를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알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면 기평가 보험 하면 되고요.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얘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물건이라서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할 때 회계사 불러서 감정평가하라 할 거야? 회계평가하라 할 거야? 아니잖아. 그냥 작년에 평가 받았을 때 가치가 한 이만큼이었어 라고 추정치만 알고 그냥 보험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고 뭐 하면 돼? 실제 사고 났을 때만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할 때도 재고자산, 유형자산의 그 손실 그냥 뭐 파악 안 되면 그냥 계속 감가상각 하잖아요. 정해진 대로. 근데 이벤트가 발생해. 그럼 뭐해? 이거 깎잖아. 이게 무역 수업인지 회계 수업인지 뭐 어쨌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미평가 보험증권이라는 게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상보험의 분류, 확정보험이냐 애정보험이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돼. 보험에 드는 보험 목적물에 어떤 물품의 명세나 수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으면 확정보험. 나중에 정해지면 애정보험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명미정보험증권. 다른 말로 플로팅 팔리시. 플로팅 팔리시가 많아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선사에다가 화물을 맡긴다고 칩시다.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화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물품이 정해져 있어. 이 물품을 내가 보험에 들어. 해상 운송을 보내니까. 근데 이 화물이 어떤 선박에 실릴지는 그리고 언제 실릴지는 내 스케줄이 아니라 누구 스케줄이에요? 선사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선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A 배에 실릴 수도 있고 B 배에 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죠?
물건은 정해져 있잖아. 보험 들 물건은. 근데 이 보험에 들 물건이 어느 배에 실릴지는 안 정해졌어. 어느 시점에? 보험 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나중에 정해지겠지. 실제로 선적되면. 그래서 물품이 실제 선적되기 전에, 선박이 정해지기 전에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플로팅 팔리시, 선명 미정 보험증권 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우리말보다는 주로 플로팅 팔리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맡겼고 사후에 선박이 딱 정해지면 뭐 하면 되냐면, 그러면 그때 보험회사한테 이 배에 실렸다라고 알려주면 되죠. 그거를 확정 통지라고 합니다. 디클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보험증권의 종류에도 구별을 해보면 개별 예정보험증권이 있고 포괄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개별 예정보험증권은 건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예정적으로 보험을 들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주로 예정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포괄 예정보험증권, 그냥 포괄보험증권, 영어로는 오픈 팔리시 혹은 오픈 커버라고 하는 거를 가장 많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보험을, 해상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보통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장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죠.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지속적으로 수입해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한 해상 사업을 할 때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이제 MI에서는 설명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기간으로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일종의 어떤 총액, 마일리지 개념으로 총액으로 보험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차감해가는,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간으로 보험 드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정보험을 드는, 하나의 해상사업이 아니라 여러 해상사업을 기간으로 들든 금액으로 하든 포괄적으로 부보하는 형식을 포괄 예정보험, 오픈 커버, 오픈 팔리시라고 합니다. 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는 금액 기준으로는 잘 안 하고, 기간 단위로 해요. 기간 단위로. 보통 1년. 그래서 요 1년의 기간 동안 보험자랑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기간이 곧 뭐가 되냐? 보험 계약 기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피보험자는 수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격월로 수출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1월 1일부터 1월 30일. 그래서 2월 달은 쉬고 3월 1일부터 3월 30일. 그리고 뭐 4월 건너 쉬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출한다고 칩시다. 해상 사업을 요때 하죠. 그러면 요 구간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물건이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을 뭘 하면 되냐면, 그때 화물을 개별적으로 선적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뭐 하면 된다? 확정 통지 해주면 됩니다. 확정 통지. 그리고 그 확정 통지에 따라서 오케이, 네가 포괄 예정으로 보험을 들었고 1년 단위로 들었고 실제 사업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내가 담보해줘야 되겠네, 커버해줘야 되겠네 라고 해서 보험자가 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해 줘요. 요 구간, 요거. 그래서 요 구간이 결국엔 뭐가 되죠? 담보기간, 보험기간이 되죠. 보험기간. 그래서 앞에서 설명할 때 보험기간, 보험자의 담보하는, 보험자의 커버가 존속하는 기간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 보통은 같지만 다른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경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소급보험, 앞에서 얘기했던 소급보험, 두 번째가 포괄 예정보험에서 실제로 해상사업에 임해서 보험자의 담보가 작동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으로 나뉜다는 거죠. 두 가지. 이게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이들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출입 기업들이 뭐 한 번, 뭐 이게 뭐 한철 장사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출입을 하다 보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자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년으로 보험 계약을 잡아놓으면 1년 동안은 내 고객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거 장기간으로 더 계약 연장하면 계속 내 손님이잖아. 그렇죠?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험회사도 이걸 선호합니다. 이런 방식을. 자, 그 다음에 협회 적하 약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보험 증권 얘기했어요. 증권이 뭐죠? 증권, 종이 서류, 보험 서류. 보험자와 피보험자 혹은 보험 계약자 사이에 보험자의 의무와 책임과 뭐 그 피보험자의 의무와 이런 것들을 정의한 증권이고, 약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 약관이란 건 보통 그 증권 안에 기재되어 있는 컨텐츠를 말해요. 컨텐츠, 조항, 무슨 조항. 우리가 선화증권 공부할 때도 그런 거 했었잖아. 뭐 무슨 조항, 그렇죠? 그런 조항들이 내용이 증권 안에 들어가는데 이 약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협회란 말이 앞에 달려 있어요. 이 협회는 무슨 협회냐? 런던 보험자 협회입니다. ILU인데 얘네들이 공신력 있는 협회예요. 보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 공신력 있는 협회가 만들어 놓은 약관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무나 만들어 놓은 혹은 개별 보험회사나 개별 보험자가 임의로 편의로 만든 약관이 아니고 협회가 제정한 일종의 해상보험의 표준 약관, 해상적하보험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협회 적하 약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20세기 시작할 때 1912년 그때 최초로 협회 적하 약관이 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험자 개별적으로 약관 내용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기도 하고 뭐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하자라고 해가지고 런던 보험자 협회가 표준화된 약관을 제정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만들어진 게 이제 쭉 사용되어져 오다가 1982년 앞에서 우리 신증권, 신보험증권, 뉴팔리시 얘기할 때 1983년부터 사용되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협회 적하약관, 신협회 적하약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거를 구협회 적하약관이라고 하고 82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거를 신협회 적하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협회 적하약관도 한 번 더 개정이 돼서 이게 약관들이 증권보다는 훨씬 자주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한 번 더 개정됐어요. 근데 이게 1982년도 버전하고 2009년도 버전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뭐 소소한 변화였고 크게 구분해 봤을 때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이 앞에서 얘기한 보험증권처럼 지금 현재 2019년에도 병용해서 사용됩니다.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3년 되어 있는데 저 63년은 무슨 의미냐면 구협회 적하약관의 마지막 개정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912년부터 이제 탄생해가지고 이게 몇 번 바뀌면서 개정돼 오다가 구협회 적하약관의 마지막 개정이 63년도 버전이죠. 그래서 63년도 구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82년도 신협회 적하약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협회 적하약관은 그 위험의 어떤 해상 손해의 기준으로 해상 손해의 어떤 기준으로 상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이 보험자의 어떤 책임 범위와 관련된 상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ICC-AR 전위험 담보, ICC-WA 분손 담보, ICC-FPA 분손 부담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신협회 적하약관은 보험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해상 사고의 원인에 따른 담보 책임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ICC-A, ICC-B, ICC-C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인커텀스 공부할 때 CIF, CIP 공부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부부해 줄 때
110% 최소 부보 조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 부보 조건이 뭐야? ICC-C다. ICC-C. ICC-FPA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설명상 ICC-C가 맞죠. 근데 해상보험은 ICC-C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3년도 구협회 적하약관도 쓰인다.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 적하약관, 협회 적하약관에 대한 설명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란 게 표준 증권이란 게 SG 보험 증권이 출범하면서 같이 사용되어 오다가 1912년에 런던 보험자 협회가 최초의 협회 적하약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를 쓰다가 개정되다가 증권을 개정하니까 증권 개정을 쫓아서 협회 적하약관도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완전히 개정되어서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증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 우리 그 보험 증권에 보통 이제 뒷면에 보면 이면 약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조그마한 것이 깨알 같은 것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을 알아야 이 화물 보험의 운송인의 책임이나 책임 범위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